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저 PBR, 이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번만큼 관심이 많았나 싶습니다. 항상 우리 증시가 이제 PBR로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지만 최근 1, 2주 동안에는 이 저 PBR 주들의 단기 상승이 엄청납니다. 너무 또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여전히 싸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통과 지주사도 그중에 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분 모시고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PBR 얘기가 이렇게나 화두가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네. 일단 지주하고 유통을 맡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저 PBR 주의 섹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보시기에 이 그 부양책 자체가 지주사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는 게 지주사부터 좀 챙겨볼게요. 지주사에는 영향이 정말 있을까요? 일단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을 때는 네더스밸류라고 하는 이제 지주사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변수의 그 지분율만큼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장부 가치를 끌어오는 경향 자체가 큰데요. 이게 사실은 할인율이 되게 과도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계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주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이익 창출 흐름에 따라서 배당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요거를 시장에서는 상당히 과도하게 많이 할인을 했던 경향 자체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제 PBR 가치 자체를 올리라고 하는 게 주요 취지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주사 입장에서는 주요 종색회사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결국 절대적인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주사 입장에서는 종속회사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자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속회사가 배당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배당 수익 자체도 훨씬 더 커지고 결국 지주사라고 하는 순수지주회사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배당 수익 자체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배당을 해야 결국 주주가치 환원에 제고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 자체는 지주사는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로열티라든지 이제 배당 수익을 받는 입장인데 항상 근데 지주사 하면은 이 더블 카운팅 이슈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는 제가 커버를 할 때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를 일단 별도 기준으로 영업 가치를 따로 산정을 하고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의 지분 가치를 사실은 계산하는 과정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걸 해봐도 사실은 너무나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부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더블 카운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유동성 프리미엄 자체가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부분은 다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과정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저평가 종목군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주력 계열사의 산업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서 반영하는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자체를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면 최근에 주가 자체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주사에 대한 전략 내지는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주사가 있다면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할인 자체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산별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주사라는 관점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룹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최정점에 있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 자체 중에서 좀 성장성이 높은 애들 특히 뭐 해외 사업부로 좀 확장을 한다든지 해외 사업부 아니면은 그룹 내 현금성 자산 자체가 많아서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는 계열사들의 비중 자체가 높다거나 아니면은 종속회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사주 비율 자체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지배력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그룹 자체 롯데지주가 지주사 전환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전략을 놓고 보면 사실은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높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를 강화시키는 전략도 많이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런 종속회사들인 롯데실성이나 푸드 이런 애들 실적 자체가 올라오면서 전체 실적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룹사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아까 GF홀딩스는 주요 자회사가 뭐가 있나요? 현대 백화점하고 현대 그린푸드, 그다음에 현대 홈쇼핑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년간의 행보를 보면 백화점. 대원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뭐 현대 리바트 등 이 건설 기계 장비 쪽으로도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확장하는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현대 백화점을 대표하는 지주사라고 판단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비유통 부분의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지금 40%까지 육박을 하고요. 해외 관련 매출 비중 자체도 거의 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의미 있는 지주사로 최근에 조금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하고 현대 GF홀딩스는 또 저도 처음 접근하게 되네요. 예, 지주사에 대한 얘기는 뭐이 정도까지 이제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나의 저 PBR주가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유통업이 참 일단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긴 많아요. 내수에 대한 불안도 좀 있고, 내수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이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최근에 저 PBR주에서는 또 조금 소외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유통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유통 애널을 한 15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평가가 정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평가 정확하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보유 가치라고 보기보다는 그쵸? 영업용 자산 가치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PBR 밸류에이션이 1에 수렴하려면 사실은 자기 자본으로의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하고 그쵸? 그다음에 조달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속된 말로 현가로 할인을 해서 합산을 하는데 사실은 ROE가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향 자체가 추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청산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결국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PBR 1이 1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업체들이 수년간 해왔던 전략적 행위를 보면 자산 유동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회계 처리 상으로 보면 결국은 뭐 캐피탈 리스 형태로 보통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보는 실질적인 PBR의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부동산 영업용 가치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반란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반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PBR 미만이기 때문에 PBR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이제 저 PBR 종목군으로 편입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공격적인 가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업황 자체가 당연히 이 자기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 자체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인 점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주가 자체의 랠리에 좀 동참을 못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 유통사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부분들, 우리가 또 주말에는 못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이게 약간의 뭐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정확하게 바텀업 플레이로 보면 가능하고요. 탑다운 플레이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통법 규제가 시행이 됐던 게 제 기억으로 2013년인가 12년 정도에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비의 패턴 주체라고 하는 게 4인 가구 위주로 많이 세팅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침투율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에서의 당연히 타격 자체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가면서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 채널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10몇 년이 지난 시점에 결국은 이 규제 자체가 풀린다고 해서 과거의 매출 수준을 회복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단정을 지으려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특정 플랫폼에서의 매출액이 하락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휴일 영업일수를 늘려주고 영업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가 갑자기 고용도 없고 이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일보다는 주말에 소비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영향 자체는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지속되거나 엄청나게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운영의 효율성이 날 수 있는 플랫폼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SN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육가공도 팔고 그다음에 생선도 팔고 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의 고정비 비중, 투입 비용이 너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율 가치 자체는 나타날 거다라고 보지만 뭐 기존에 안 좋았던 할인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조금 현재까지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트나 이제 백화점 자체에 이제 그 뭐랄까요, 찾는 분들의 어떤 스타일도 많이 변했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가구 소비의 패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또 변수도 있었고요. 단순히 이제 휴일에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로는 모멘텀을 갖고 가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다들 그렇게 말씀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유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거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유통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기업 대상으로 보면 뭔가 구조조정이나 뭔가 변화를 가져올 만한 시기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 발표 때 이러한 유통사들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저희 하우스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상반기까지 좀 어렵다. 보고 있고요. 큰 변화 자체를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물 자체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의 뚜렷한 변화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경기 상황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하우스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기 상황보다 조금 나아졌던 시점에 과거에 네. 선제적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에 대한 효율성,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구축했던 업체들은 그나마 차별적인 포인트를 가져가는 실적에 대한 의미가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부터 이러한 뭐 발전 방향성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안타깝지만 향후 몇 년간은 조금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에 의해서 그쵸. 그분들이 설정했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뭐 적합했든지 적합하지 않았는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뚜렷한 변화보다는 일단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야, 참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유통사들도 플랫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도 있고, 아니면 식자재 업체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유통의 어떤 그 플랫폼의 형태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주목해보고 그나마 조금씩 실적이 개선될 만한 쪽은 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편의점 쪽하고 편의점 식자재 쪽을 보고 있고요. 예. 편의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네. 사실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요 소비 계층의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 정확한 언급은 과거에 구매하지 않았었던 분들이 구매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초기 시장에 구매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구매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자체가 증가하는 영향 자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식자재 같은 경우는 외식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개 업체들이라든지 중소형 이제 플랫폼 사업자, 특히 온라인으로 벤처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만나보면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상위 업체 위주로 시장이 상당히 재편되고 있다. 재편되는 과정에 있고 이 상위 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체급식 사업부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체급식 사업부도 상당히 좋아지는 구조로 오히려 바뀌고 있어서 거꾸로 가성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이제 저는 표현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단체급식이 거기서의 자본력 투입 자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대기업 중에서도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네. 사실은 단체급식에서 어느 정도 수익 보존을 해주고 그쵸. 식자재 쪽에서 시장 재편 자체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그래도 이제 편의점과 식자재, 단체 급식을 하는 식자재 업체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주사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 픽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점은 또 한 번 더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주와 유통에 대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